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대0, 8대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밖에도 챙겨봐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보는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싸구려 유시민 박진영입니다. 네, 중저가가 난 거. 중저가가 났으니까, 네. 싸구려보다는. 늘 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어요. 98일 만에. 감사원장은 뭐 즉시 업무 복귀했고 일단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예측했던 바죠. 사실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입니다. 이게 사실 황당무계한 상황이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소속인데 헌법기관이다. 이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건데 이 헌법기관의 장이 이제 감사 관련되는 문제들, 특히 이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이제 표적감사 문제라든가 대통령의 이제 감사원 관련 훈령 위반 뭐 이런 내용들로 원래 좀 탄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저 정도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은 윤리성이 결여된 사람, 그리고 정치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 균형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적, 헌법적 위반 사항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 의해서 해임 건의안이 올라옵니다. 네.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건의하는 거죠. 건의안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해임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김두관 장관이 먼저 알아서 사표를 던집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그리고 야당의 표적이 되어서 행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정쟁 요소가 된다. 이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책임지는 자세. 책임지는 자세죠. 네. 이 사람들은 논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감옥 갈 일만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는 정말 뻔뻔하고 낯두꺼운 자세로 공직 사회를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있었으면 당연히 사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리적 도덕적 책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는 그런 법비들의 뻔뻔한 자세로 이 정권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요. 법의 자태를 가지고 따져본 적도 없잖아요. 이상민이 정말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지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탄핵되는 게 아니라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장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만은 일부 이 검찰들까지도 기각을 시킨 것은 저는 헌재도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상의 윤리적 문제라든가 징계사유만 돼도 해임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까지도 탄핵에 해당되는 절차를 만들어 놨다는 게 우리 헌법이 저는 한편으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검사 나부랭이를 탄핵까지 합니까? 그냥 징계 절차에서 부처에서 해임시켜버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니까 탄핵까지 온 그렇죠. 거죠. 그런 걸 안 하니까 네. 탄핵까지 온 거죠. 또 한편으로. 또 하나는 검사들이야 뭐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뭐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은 이미 뭐 나이로나 뭐 정부직 공무원이죠. 정치적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정도 헌재에 가는 사안이 되면은 본인이 먼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네. 뻔뻔한 윤석열 치하에 똑같은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봅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느낌이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주 정밀하게 따지는 거 아니냐, 법적인 요소를 마치 형사 재판하듯이. 네. 그거는 조금 의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탄핵 제도가 헌법 위반이라거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요 광의의 개념입니다. 헌법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법률 위반이 있으면은 아주 협소하게 형사법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해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임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헌법 위반입니까? 법률 위반입니까? 넓게 보면 헌법 위반이겠네요. 헌법 위반이죠. 네. 법률 위반 아니잖아요. 해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들도 전부 다
판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법 거죠. 기술자로서의 맞습니다. 좁은 뭐 영역. 법조인들 네. 대단한 것 같지만요. 특히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정치학 하는 사람은 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법은 정치학이야. 네. 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네. 네. 야, 서울중앙지검장이 만약 알코올 중독이라면 네.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하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네, 그분은 좀 대통령 아니 질문을 그분도 좀- 만약에 알코올 중독 진단 받았다면 대통령에서 해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신경 수약도 해임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해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더 넘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장관만큼의 공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정말 없네요. 지금은. 이번에 우리 그 지기현 판사 문제로 네. 대한민국의 이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법고시 출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뻔뻔함, 기회주의적 속성들, 그 다음에 어쨌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엘리트로서 자리 잡아왔던 거예요. 그건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엘리트가 무엇인가, 엘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하면은 엘리트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작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친 사람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운영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 종말을 구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도 70년 이상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통해서 성숙했고 시민사회도 성숙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이 법비들이 지배하는 이 엘리트 사회 구조를 완벽하게 한번 바꿀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헌법재판소는 판사들이 다 앉아있고 왜 선관위에도 판사들이 앉아있고 지역 선관위조차도 판사들이 겸직을 합니까? 판사들이 무슨 정치를 알고 판사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선관위 위원장들도 판사가 겸직을 합니까? 이거 싹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내란 일당들이 끊임없이 지금 퍼뜨리는 게 부정선거 뭐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관위가 가장 급한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리고 계엄군도 출동하고 이런 상황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해명을 걸 해야죠. 떠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선관위가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MBC, KBS에 자 시리즈 특집으로 우리가 출연하고 돈 되겠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시리즈로 국민 개봉 프로그램을 만들자. MBC, KBS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절 못합니다. 근데 박진영만큼의 머리도 못 굴리는 것들이 전부 다 선관위의 위원장하고 위원으로 앉아있고 지역 선관위에 판사들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선관위가 이 모양 이 꼴로서 국민들에게 불신임 받고 나라를 지금 반쪽으로 쪼개는데도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좀 과한 말씀이 있어서 박진영만큼도라는데 박진영만큼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네, 선관위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판사들이 그거 못 쫓아갑니다. 박 네, 선생님. 지기현 판사 이후로 제가 너무 네. 화가 나가지고 좀 흥분을 했습니다. 자, 아니요.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이번에도 재판관 전원 일치 8대 0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도 8대 0이죠. 아. 그래서요. 역설적으로. 네네. 저는 감사원장은 모르겠는데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소수위원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요때는 제가 또 이 헌재 재판관들을 좀 칭찬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칭찬도 해드릴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탄핵 인용을 이끌고 싶어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창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양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전략적이고 때로는 정무적 고려를 통해서 양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탄핵 선고도 만장일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요. 법리 해석 잘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거 저도 해석합니다. 우리 오창익 국장님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거의 대학 교육 다 마쳤잖아요. 네. 인문사회 교육 좀 받은 사람들, 법학 개혁이라 개론이라 헌법 읽은 사람 정도면 그거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 판단, 국민 여론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 되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요.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면서 또 합의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합의제 기관에는 소신과 이념이 투철한 사람이 없는 게 좋다고 봐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어떤 김명수화 면에서는. 시키는 게 네, 좋다고 봅니다. 네. 전 김명수 대법관 네, 같은 네. 대법원장. 약간 좀 흐리멍덩한 분 이런 분들이 다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은 곤란할 수도 있죠. 예, 왜냐면 특히 극단적으로. 이념과 소신이 강한 사람은 네, 극단적으로 문제가 갈 될 수 수 있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소신윤리보다는 책임윤리가 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이고, 좋아요는 별로 안 눌러주고 계시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약간 정부적 판단을 하는 거냐? 오히려 좌고우면 하면 안 되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이 헌법이라는 것이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아, 네. 네, 헌법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글을 읽는데 누구나 똑같이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AI 갖다 놓아야죠. 왜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판사들마다 판결도 다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황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고 인용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헌법을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인사적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적 측면을 하는 데서 국가 원수로 해당되는 대통령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인사상 문제를 다룰 만큼 국가의 어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헌법재판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국가의 어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각하는 것이 잘 되는가. 인용하는 것이 잘 되는가라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못할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독일의 정보기관의 이름은 헌법보호청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헌법보호기관의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수호기관의 역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를 이제 개헌한다면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 해석 기능은 대법원으로 주고 네. 개헌을 해서 상원을 만들어서 상원이 인사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행 헌법에 의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의 권한과 인사의 권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는 원로의 입장으로서 판단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좀 아쉬운 부분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부족하죠. 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가 6년이잖아요. 네. 대법원도 6년이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죽을 종신입니다. 죽을 종신입니다. 때까지 하죠. 종신을 하는 이유가 국가의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이라는 뜻. 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래 이 젖지라는 판사의 개념 자체가 신탁의 영역입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다 그리스 로마에 원용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원용된 건데 신의 영역을 바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어른, 신탁의 영역에 해당되는 신이 아니면 인간을 원래 징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는 것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세라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헌법이라는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석하는 국가의 어른이다 또는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이미지가 부족하면 굉장히 오래 하시고 네네. 그럼으로써 권위를 자꾸 갖게 되고 국가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네네. 그래서 어른이 아닌 분은 어른으로 만들어드리는 기능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은 알고 보면 평등주의적 사고가 네네.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 압축적 근대화를 갖추면서 귀족 사회가 해체됐잖아요. 네. 뭐 사실 우리 재벌 들여가지만 이 사람들 옛날로 치면은 6.25 봉건국가에는 장사치였지 않습니까? 산농공상. 저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돈을 벌어서 양반하고 결혼도 못해요. 그렇죠. 네.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서 귀족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유럽 사회는 젠틀이라든가 융커라든가 이런 귀족들이 사실은 자본주의로 넘어왔어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블리스 오브 실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등주의보다는 품격의 문제, 여기에 기반한 보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왜 영국 같은 경우 이거 아직 머리에 판사들 이거 쓰잖아요. 네. 뒤집어 쓰잖아요. 네, 뭐 여기 뭐 걸치기도 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익적인 결정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판검사님들도 제발 그러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